안녕하세요. 10년째 태국에서 직장 생활 중인 쌈무이 유튜브 애청자 태국 왕자라고 합니다. 부산 토박이인 저는 전역 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대략 5살 때부터 가끔씩 귀신을 보곤 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때 버모사라는 곳에서 병든 사람을 위해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고 법문을 알려주는 불교 의식까지 했었습니다. 스님이 신기 같은 건 아니라고 하셔서 지금껏 그냥 살고 있는데요. 그저 가끔씩 깜짝 놀라거나 남들에 비해 감이 조금 좋은 정도이지 사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제가 막 태국에 왔을 때 일입니다. 태국은 인구의 95%가 불교이고 민간 신앙도 꽤 친숙하게 퍼져 있어서 가정집마다 신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귀신들이 보이더군요. 취업 목적으로 방콕에 도착한 저는 마침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후배 집으로 갔습니다. 후배는 곧 부산으로 간다고 했고 제가 그 방을 이어쓰기로 했는데, 그곳은 태국의 라차다라는 거리의 구석 쪽에 있는 아주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외부는 짙은 보라색이었고 복도는 무척 좁았지만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죠. 당시 월세가 한국 돈으로 대략 15만원 정도 했었는데 전 나름 싼 가격에 깨끗한 방을 구한 것에 만족을 냈습니다. 그렇게 후배가 돌아가고 TV도 없는 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침대에 누워서 최신 팝송이 나오는 라디오를 켜둔 채 김해공항에서 산 태국 여행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 11시 정도였는데 형광등이 갑자기 픽 하고 꺼져버리더군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조명 스위치를 찾으려고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 침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떤 여자가 몸에 딱 맞는 원피스 차림으로 서 있었고, 잠시 멍해졌다가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분 탓이려니 하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쓴 후 잠이 들었습니다. 불빛에 반사되어 비단처럼 윤이 나는 옷의 재질까지 또렷하게 보았지만 너무 무서웠던 저는 잘못 본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얼핏 듣기에 태국의 전통 민요 같았는데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간신히 잠이 든 저는 다음날 아침 9시쯤 관리실로 갔고 방을 빼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광등도 갑자기 고장나고 밤에는 이상한 노랫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죠. 집주인은 예전에 머무르던 제 후배가 계약한 기간이 한 달이 더 남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고 빈 방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국어 사전을 들고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항의를 하자 결국 집주인은 방값을 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고, 구직 중이라 형편이 빠듯했던 저는 바로 수락을 해버렸죠. 그날 이런저런 볼일을 보고 구경을 한 후에 밤이 늦어서야 숙소에 돌아가 보니 형광등이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방에 있기가 너무 싫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 저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욕실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욕실 문을 열어두니 창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조금이나마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불빛에 의지해 샤워를 하고 오늘 입었던 옷들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 빅뱅의 거짓말이란 노래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라 전 무서움도 떨칠 겸 그 노래의 후렴구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다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아주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가 제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하더니 크크거리며 웃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방음이 엉망이라 옆집에서 내 노랫소리를 듣고 장난을 치나 보다 했습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번에도 제 노래를 따라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나쁘면서도 묘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지막 빨래인 양말까지 세탁을 한 후 물기를 꼭 짜내고 몸을 돌렸는데 침대 위에 어떤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 여자는 윤이 나는 갈색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얼핏 보니 서양 혼혈 태국인이었습니다. 여자는 눈 위치에 턱의 위치에는 눈이 있는 목이 심하게 돌아가 버린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그 모습을 몇 초간 응시하고 있던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3번이나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은 절 물끄러미 바라보며 웃기만 합니다.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고 전 눈도 깜빡이지 못한 채 귀신과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어젯밤에 들었던 구슬픈 태국 노래를 한참 동안 부르더니 벽 안으로 쓱 들어가 버립니다. 가위에 눌린 듯 그대로 굳어버린 저는 그제서야 몸이 풀리며 주저앉아 버렸고 기어가다시피 해서 방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밤을 새운 후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평소 주변에서 너는 참 겁이 없단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너무도 선명한 모습의 귀신과 눈을 맞추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더군요. 짐가방과 캐리어를 들고 골목을 나서자 아파트 앞에 있는 국수집 사장님이 저에게 어디 가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의 딸이 그룹 슈퍼주니어의 광팬이라 그런지 가게에 한국 사람이 왔다고 무척이나 좋아했었죠. 아파트에 머무는 이틀 동안 거의 매 끼니를 그곳에서 먹었기 때문에 사장님과도 나름 친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며 다음에 또 국수를 먹으러 오겠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대뜸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너 혹시 205호 살았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방 귀신 나오기로 유명해. 주변 태국 사람들은 다 알아서 그 방은 외국인에게만 단기로 임대해주는 곳이야. 여자 귀신이 나와서 계속 노래를 부르지. 예, 맞아요. 그 방에 머물렀던 외국인들 거의 다 도망치듯이 나갔어. 집주인 색이 나빠요. 그날 이후로 저는 10년 동안 아파트가 있는 그 거리를 한 번도 가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방콕에 정착해서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사를 다닐 땐 늘 긴장하며 집 구석구석을 살피곤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역시 값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몸소 배우게 된 셈이었네요. 아파트 여자 귀신 사건 이후로 2년 정도 열심히 일한 끝에 전 방콕에서 꽤 괜찮은 액수의 급여를 받게 되었고 깔끔하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급스럽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그 집은 전체적으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때 좋은 기회로 태국 국영방송국 채널 9번에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맡게 된 저는 바쁜 와중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방송은 토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외에도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녹화 촬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침 7시에 촬영을 하기 위해 대충 씻고 알람을 맞춘 후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남녀가 영어로 대화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남자는 서양 사람인 것 같았고 여자는 동남아 억양이 강한 태국 사람 같았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경비실에 몇 번이고 연락을 해봤지만 시간이 시간인지라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고 싶었지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괜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하나 꺼내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어떻게 일하나 걱정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여자가 보였습니다. 집의 베란다는 옆집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구조였는데 대략 2m 정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옆집 베란다 난간에 팔을 걸친 상태로 얼굴을 묻은 채 울고 있었는데 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난간 끝부분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죠.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제 마음이 다 안타까워지더군요.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서 괜찮냐고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여자는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괜한 오해를 받기 싫었던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자를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 저는 남은 커피를 모두 마신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대충 정리가 되었는지 옆집은 조용해졌고 전 잠깐이라도 자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0개가 넘는 알람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킨 저는 간신히 준비를 마친 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있던 경비원에게 팁을 주며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후에 잡지를 뒤적이고 있는데 문득 어제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서럽게 울던 여자가 걱정되었던 저는 카운터에 있는 다른 경비원에게 대충 상황 설명을 했고 여자가 괜찮은지 확인도 하고 옆집에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전해달라며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비원이 흔쾌히 알겠다며 옆집으로 바로 인터폰을 치더군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연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폭행이나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고 경비원 역시 같은 생각을 했는지 개인 연락처가 있는 고객관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 그가 하는 말을 들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미스터 리, 옆집엔 아무도 살지 않아. 그 방은 3개월째 비어있는 걸로 돼 있어. 저의 간곡한 요청에 경비원은 비상용 열쇠를 들고 저와 함께 옆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아파트 매니저에게 옆집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 슬쩍 물어봤는데요. 처음에 프랑스 남자 2명이 들어와서 1년 넘게 살다가 대략 3개월 전부터 태국 여자 1명이 같이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크아웃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한화로 300만 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옆집에서 간간히 TV 소리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윗집이나 아랫집의 소리가 벽을 타고 들리는 거라 애써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보았던 그 베란다 쪽엔 밤에는 도무지 못 나가겠더군요. 결국 저는 한 달 만에 같은 건물의 5층에 있는 집으로 또다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옆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내 친구 김군이 겪은 일이야. 김군은 저녁 직후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잠시 동안 일을 하게 되었어. 공장은 경남의 교외 지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문화생활을 하기엔 조금 열악했지. 김군은 휴일이 되면 대구까지 직접 버스를 타고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했어. 그날도 김군은 휴일을 맞아 대구에서 친구들을 만난 후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터미널에 도착을 했어. 버스를 2번 더 갈아타야 공장 숙소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나씨. 하필 이때 배가 아프노. 아씨. 점심때 먹은 고기가 잘못된 건지 배가 꾸르륵거리기 시작했어. 시골의 유일한 번화가였던 읍내는 상점이 대부분 문을 닫아 어두컴컴했지. 노란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밝혀주고 있었어. 주변을 살피던 김군은 4층짜리 건물로 들어갔어. 다행히 입구에 문이 열려져 있어서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 뭐고? 불 나갔나? 진짜 씨. 화장실 내부의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불은 켜지지가 않았어. 김군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서 가장 안쪽에 있는 칸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어우. 살 것 같다. 그렇게 한참 동안 볼일을 본 김군은 물을 내린 후에 옷을 고쳐 입고 있었어. 그런데 뭐고? 건물 관리인인가? 김군은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어. 늦은 시간에 허락도 없이 남의 건물에 들어왔다고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었으니까. 어떤 중년의 남자가 소변을 보러 온 것 같았어. 그러더니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 지금 나가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이 어두운 화장실에서 벌컥 문을 열고 나가버리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만 같았어. 김군은 남자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남자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 근데 처음엔 그저 그랬던 통화 내용이 중간쯤부터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 양 사장은 글마 그거 순순히 불드나? 뭐라고 하던데? 뭐? 금방지 새끼가 감히 서울까지 튀어? 그래봤자 다 내 손바닥 아닌걸. 그래, 잘 붙들고 있어라. 뭐, 신고? 그 새끼가 그러더나. 그래, 일단 죽지 않을 정도로만 두들겨 패놔라. 저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김군은 숨을 죽이며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숨만 붙어있게 조져서 실토하면 그대로 처리해야지. 에이, 그건 안 돼. 그런 놈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뒤처리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한테 맡기면 된다. 니들만 입 조심하면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대화 내용으로 짐작컨대 남자는 양 사장이라는 사람과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았어. 그러다가 양 사장이 멋대로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를 잡아들인 거였지. 남자는 양 사장을 구타하고 협박해서 그가 숨겨둔 재산을 찾은 후에 그를 은밀히 처리할 생각인 것 같았어. 정말 조폭 영화에서나 들어볼 법한 대화 내용에 김군은 순간 정신이 멍해졌고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 다리에 힘이 풀린 김군은 자변기 위에 불썩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컸나봐. 잠깐만.
다시 전화할게. 순간 김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리고 어이, 안에 누구 있어? 김군의 등에 식은땀이 마구 흘러내렸어.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나가버릴걸. 이제 어떡하지? 자, 생각을 하자, 생각. 안에 누구 있냐고? 어이,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어? 문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열어. 어? 그렇게 허술한 화장실 칸에 빗장이 부서지며 결국 문이 열리고 말았어. 남자는 라이터를 꺼내들어 내부를 살펴봤지. 김군은 변기 위에 중들어진 채 잠든 척 하고 있었어. 이 새끼 뭐야? 어? 아이, 술 냄새야, 씨. 그래. 김군은 순간 기지를 발휘한 거야. 술을 무척 좋아했던 김군은 낮에 고기를 먹으면서 마시고 남은 술을 가방에 넣어 가져왔던 거지. 김군은 술을 급히 꺼내 들어서 온몸에 바르기 시작했어. 김군은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어. 야, 2차, 이 새끼야. 아이, 내는 못 간다. 내 못 간다, 이씨. 남자는 김군의 볼을 톡톡 치며 이렇게 말했어. 이 새끼 이거 완전 술 됐네. 야, 어이. 하지만 김군은 끝까지 취한 척을 했고 남자는 그런 김군을 끌어내서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어. 김군은 차디찬 화장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 이상한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지. 그 혼신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남자는 구두발로 김군을 톡톡 건드리며 말했어. 어이. 이거 뭐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남자는 화장실 밖으로 나가버렸지. 그 남자도 김군처럼 외부인인 것 같았어. 남자의 구두발 소리가 한참 멀어진 후에야 김군은 몸을 일으켜 세웠지. 아, 이거 어쩌지? 신고라도 해야 되나?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도 없는 마당에 신고를 해봤자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았어.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휴. 이런저런 생각 끝에 김군은 일단 조용히 건물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펴봤어. 그런데 이야, 잘 걷네. 어? 뒤를 돌아보니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김군을 노려보고 있었어. 아니, 미친. 김군은 앞만 보며 죽을 힘을 다해 내달리기 시작했어. 야, 이 새끼야, 그거 안 서나? 큰 도로변까지 나온 김군은 때마침 달려오는 트럭을 향해서 무작정 뛰어버렸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신히 트럭을 얻어 탄 김군은 경찰서로 갔어. 김군은 남자의 대략적인 인상착의와 통화 내용을 설명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 다음날 김군은 곧장 짐을 싸서 대구로 돌아왔어. 그 후로 사건의 행방은 묘연하게 되었지만 김군은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지. 김군이 봤던 그 남자의 정체는 뭐였으며 그 양 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내가 군대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다. 추석을 며칠 앞둔 96년 9월의 어느 날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미 영장을 받고 휴학한 상태였던 나는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마음으로 입대를 강행했고 3일간 보충대에서 생활을 마친 후 하필 강원도에 있는 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 나는 키 175cm 이상, 안경 미착용 시력 1.2 이상, 체력 1등급 이상이란 이유로 강원도의 모 산악부대로 차출되었는데 부대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반 보병과는 그 임무가 다르고 유사시 특전사와 비슷한 임무를 부여받는 그런 부대였다. 그렇게 5주간의 신병 교육을 마친 뒤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 차량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선임 하사가 말했다. 자, 지금 자대로 이동해도 너희 고참들은 부대에 없다. 지금 간첩 소탕 작전 중인 거 다들 알지? 너희 고참들은 전부 작전 지역에 투입돼서 부대에는 아무도 없어. 그때 동기 하나가 질문을 던졌다. 그럼 선임들 돌아올 때까지 저희들끼리 있어야 합니까?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것들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 정신 안 차려? 우리는 엄청난 욕설을 들으며 차량에서 내렸고 자대까지 오리걸음으로 이동해야 했다. 우리는 정신교육과 0.4격 그리고 총기 손질을 진행했고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은 지 5일 정도가 지났을 때 바로 작전 지역으로 투입하라는 중대장의 지시가 내려왔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하고 긴장하며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보니 다행히 이등병이란 이유로 주간 주둔지 보초 근무와 배식조에만 투입됐을 뿐 야간 매복이나 수색 작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진 않았다. 그때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던 터라 대부분의 공비들이 사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작전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와 같이 난 소대 맞선임과 함께 소대원들이 먹을 식사와 부식을 타러 배식지로 이동하여 줄을 섰다. 그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줄이 쉽게 줄어들지 않았고 고참들은 그새를 못 참고 그동안 참았던 담배를 피우러 가버렸다. 일명 짬이 없었던 이등병과 일병들만 남아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삼중대로 보이는 이등병 한 명이 날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참고로 군대에서는 같은 부대라도 중대가 다르면 직속 선우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호칭을 그냥 서로 아저씨라고 부른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지난주까지 없던 아저씨인데 새로 이등병이 들어와서 널 저렇게 보고 있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그가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살짝 눈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난 살짝 당황했지만 눈을 피하는 것이 더 어색할 것 같아서 같이 눈인사를 건넸다. 잠시 후 고참들이 돌아왔고 그날 우리는 짧은 눈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다. 그 이후로도 배식을 받을 때 그와 몇 번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가볍게 눈인사를 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11월에 인제군 연화동에서 마지막으로 북한 공비 정찰조 2명이 사살되며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자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선임들은 짬밥 순으로 특별 포상 휴가를 갔는데 내 차례가 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중간에 순번이 꼬이게 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중대 식사하십시오. 그런 행정반의 방송에 숟가락을 들고 식당 앞으로 뛰어갔다. 우리는 삼중대와 같은 건물에 막사를 썼고 식당도 함께 사용했는데 그렇게 늘 삼중대와 우리 사중대는 식당 앞에서 서로 마주보며 줄을 섰고 교대로 줄을 맞춰 식당으로 입장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예전에 봤을 때는 뭔가 꾀지지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만난 그는 깔끔한 미소년의 모습이었다. 이등병이란 신분에 중대도 서로 달랐기에 우리는 다시 가벼운 눈인사만 나눴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했지만 알 수 없는 묘한 연대감을 느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 97년의 여름 일병을 달게 된 나는 어느 주말 점심에 소대 고참을 따라 체력 단련실로 향했다. 고참은 맛있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얼마 전에 다녀왔던 자신의 휴가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때 갑자기 그 이등병이 체력 단련실로 들어왔다. 그는 삼중대 일병 고참과 함께 체단실로 들어왔는데 무언가 잘못했는지
고참에게 심하게 깨지고 있었다. 속된 말로 갈군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일병이 이등병을 갈굴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공동시설인 체단실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괴롭히다니 이게 삼중대의 문화인가 싶었다. 나는 그가 혹시 나를 보면 무안해할까봐 고개를 돌렸다. 사실 당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나도 이제 막 일병을 탄 비리비리한 짬밥이라 고참의 수다가 끝날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와 눈이 마주쳐버렸고 그는 금세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내 체단실을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다. 삼중대 고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의 뒤통수에 대고 욕지거리를 쏟아부으며 쫓아나갔고 그 후의 상황은 안 봐도 알 것만 같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녀석이 자꾸 신경 쓰이고 걱정되기 시작했다. 식당에서라도 한번 마주칠 법도 한데 그날 이후로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를 다시 볼 순 없었다. 그동안 중간중간에 큰 훈련들이 있었고 각 중대별로 따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상병이 되었고 실세까지는 아니었지만 중대에서 나름 군기반장쯤 되는 군번이 돼 있었다. 평소에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내가 그때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몸 좀 키워보겠다고 체력단련실에서 힘겹게 역기를 들어올리고 있을 때였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몇 개월 전에 봤을 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인상에 살이 살짝 붙은 것 같기도 했다. 그도 어느새 일병이 되어 있었고 나보다 직급은 아래였지만 다른 중대이고 두세 달 차이라 아예 하대할 수는 없어서 그에게 존댓말로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에요. 박상병님, 안녕하세요. 말 넣으세요. 저 이제 일병입니다. 에이, 중대가 다른데 그래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괜찮습니다. 오, 그래. 이름이 이상철? 그럼 앞으로 일병이라고 부를게. 네, 편하게 하십시오. 근데 나랑 이렇게 노가리 까도 되는 거야? 나야 이제 짝대기 3개라 누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넌 아직 눈치 보일 텐데. 뭐 한 소리 하겠죠. 그건 제가 눈치껏 알아서 하겠습니다. 녀석의 이런 접근이 좀 독특하긴 했지만 중대에 동기도 없었고 수개월 전부터 마주쳐온 인연 아닌 인연, 그리고 상철이란 이 친구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다. 일병, 난 저녁 식사 후에 특별한 거 없으면 체단실에서 운동하니까 너도 시간 괜찮으면 눈치껏 가끔 들러.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예, 알겠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한 달에 2~3번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 다른 중대의 일병과 상병이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 중대와 삼중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지만 우리 중대 사람들은 이걸 크게 문제 삼진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일병은 이것 때문에 몇 번 얼차례와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그랬으면 안 되었지만 90년대 중반 시절의 군대 문화는 언어폭력과 구타, 괴롭힘이 존재했던 시절이었다. 또다시 수개월이 지나서 나는 병장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상병 마루봉을 우리는 상병말이라 불렀는데 이때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이건 말 그대로 부대 안의 부조리였는데 이 권력으로 중대의 군기를 잡고 선임들의 비위를 맞춰야 내 윗대 고참인 병장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 이 권력을 무사히 다음 군번들에게 넘겨주면 그제야 비로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야말로 병장들의 장인, 병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조리였지만 상병말 시기에는 더욱더 눈에 도끼를 품고 군기 확립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 아래 후임들을 더욱 가혹하게 괴롭혔다.
이런 시기에 나는 재단실에서 오랜만에 일병을 마주쳤다. 박상병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요즘 좀 뜸했네. 별일 없어? 예, 별일 없습니다. 박상병님, 혹시 휴가 언제 가십니까? 저는 다음 달쯤 휴가 나가려고 하는데 날짜 맞으면 같이 가시지 말입니다. 당시 밀린 포상휴가를 대기하고 있던 나는 운 좋게도 일병과 날짜를 맞춰서 나갈 수가 있었다. 일병은 서울에,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던지라 우리는 강남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로 했다. 일병이 강남을 잘 알아서 나를 이곳저곳에 데리고 다녔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어느 호프집에서 3차 술자리를 즐겼다. 군인 신분에 휴가까지 나와서 여친 없이 남자 둘이서 이러고 있는 게 참 한심하지 않냐? 박상병님, 그러면 제가 전화 한번 싹 돌려볼까요? 오늘부터 당장 1일도 가능하십니다. 뭐래? 야, 널 술 취했냐? 어? 진짜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한인게 하던 놈입니다. 지금도 전화만 하면 이 이상철이 본다고 달려올 여자들이 이 앞으로 줄을 쫙 섭니다. 미친놈. 허풍 떨기는. 박상병님,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십니까? 뭐? 그건 또 뭔 소리야? 나 몰래 군대까지 쫓아 들어왔다고? 어?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런 내 물음에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아니지만 예전에 간첩 쳐들어왔을 때 작전 지역에서 박 병장님 처음 만나고 눈여겨봤던 건 사실입니다. 아, 맞아. 그랬었지. 웬 이상한 놈이 눈 개슴츠레 뜨고서 말 걸길래 저놈은 뭐하는 놈인가 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기억은 하지. 근데 눈여겨보다니 무슨 말이야?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 가지고 뭔 의미 부여냐? 어? 혹시 너 나 좋아하냐? 예, 좋아하죠. 무지 좋아합니다. 참나. 나도 너 좋아하지. 그러니까 같은 중대 쫄따고 다닌 니랑 이렇게 휴가까지 같이 나와서 이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여자도 없이 이러는 거 아니냐? 어? 아, 왜 그러십니까? 저 진지합니다. 어? 야, 너 혹시 뭐 남자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지? 성별이 중요한가요? 사람 자체가 좋은 겁니다. 아휴, 아까부터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나도 너 사람으로서 좋아하지. 같은 중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군생활 절반 이상 잘했으니까 몸 건강하게 전역하면 그때는 친구처럼 지내자고. 그땐 임마 형이라고 불러라. 예? 동갑인데 형 말입니까? 거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왠지 어색해질 것 같아서 나는 이야기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나를 그저 사람 본연의 모습 그대로 좋아했던 것 같다. 그땐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병은 적어도 자신을 아껴주고 함께 울고 웃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 연인, 전우들에게 진심이었다. 단지 군대만이 그에게 진심이 아니었을 뿐. 근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네요. 어? 뭐야? 여친 있었냐? 녀석,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나는 걱정스런 마음에 나름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근데 사실 남자는 군대 가면 대부분 여친이랑 헤어지는 게 맞지. 나도 그랬으니까. 의외로 흔한 일이다 너.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고 여자친구가 그걸 원한다면 너도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게 어떻겠냐? 그럼 제 행복은 누가 빌어줍니까? 에휴, 그러게. 군인 신분으로 그런 행복을 바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일단 남은 군생활 잘 마치고 몸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지 싶다.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있겠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어설픈 위로를 건네고 보니 어느새 비가 쏟아졌고 우리는 거나하게 취해서 술집을 나섰다. 마침 호프집 근처에 우리 집 앞으로 바로 가는 심야 좌석 버스가 있었고 나는 일병을 데리고 하남에 있는 우리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서 하천 하나를 건너야 했는데 그때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차를 몰고 우릴 데리러 나와주셨다. 다음날 나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아침밥을 일병에게 대접했고 복귀하는 날 강변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녀석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복귀하는 날 만난 일병의 얼굴이 며칠 사이 급격하게 어두워져 있었다. 야, 휴가 나오면 부모님께 인사 먼저 드리고 바로 여친부터 만났어야지. 군대 고참이랑 어울리니까 여친이 삐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뭐? 며칠 사이에 헤어졌다고? 네.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복귀하는 내내 축 늘어진 일병의 어깨를 두드렸고 그는 빨개진 눈을 가린 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우리는 원통에서 이른 저녁을 먹은 뒤 부대로 복귀했고 그 후로 한 달이 지나도록 그를 다시 볼 순 없었다. 이 일병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던 나는 기어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그의 소식을 물었고 그가 중대 내에서 엄청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다. 이유인즉 일병 나부랭이가 타중대 아저씨랑 휴가를 같이 나가고 군기도 빠질 대로 빠져서 군생활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났다고 했다. 이 일병이 많이 걱정되었지만 같은 중대도 아니고 내가 나서서 무언가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다. 하루는 병장인 선임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야, 너 옆중대 애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회에서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냐? 어? 아닙니다. 군대 와서 우연히 친해졌습니다. 뭐? 우연히? 이놈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네가 군생활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타중대 아저씨랑 친해져서 휴가까지 맞춰서 나갔다 와. 너 꼭 그 날짜에 나가야 한다고 행정병한테 따로 부탁까지 했다며. 참나. 중대 꼴 참 잘 돌아간다, 잉? 어? 죄송합니다. 그런 고참의 말에 해명을 하고 싶었지만 그는 중대 내의 진짜 실세였고 소위 병장 심사를 담당하는 위 고참 병장의 눈밖에 나는 순간 병장으로 인정받는 건 물 건너가기 때문에 그의 눈치를 봐야만 했다. 그 시절에는 상병 말에서 병장으로의 행정적인 진급이 큰 의미가 없었을 정도로 계급에 따른 상하 관계와 부조리가 만연한 때였다. 진짜 진급은 이 병장 무리들의 인정, 즉 그 말 한마디에 있었는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병장 오버로크를 달고서도 상병 일을 계속해야 했고 이것은 인정이라는 그들의 말 한마디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10월 군번들 앞으로 편하게 하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또 후임들을 괴롭히며 쥐어짜내야만 했고 이러한 부조리는 지옥 같은 악순환으로 반복되었다. 큰 사고만 치지 않고 개월수만 채우면 무리 없이 진급할 수 있었기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얼차려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병이
상병 오버로크를 단 전투모를 쓰고 재단실에 나타났다. 어?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입니다. 야, 식당에서 너 밥 먹는 거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얼굴 보는 게 몇 달 만이야? 이야, 이제 상병이네.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뜸했냐? 아, 그동안 일도 좀 있고 뭐 그랬습니다. 아, 그래? 그때 그 여친이랑은 완전히 쫑났고? 네, 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휴가 복귀하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야, 힘내. 세상의 반이 여자야. 네. 근데 박상병님, 이번 주말에 혹시 외박 가능하십니까? 외박?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냐? 저희 부모님이 면회 오신다고 해서요. 같이 고기도 먹고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같이 휴가 나갔을 때 저 재워주시고 어머님이 밥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이번에 같이 나가면 또 이상한 소문이 퍼질 것이고, 그러면 이상병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땐 이상병의 안위보다는 중대 내에서 내 입장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다.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비록 불성실한 신도이긴 했지만 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군대에서도 매주 교회에 나갔기에 교회 행사를 핑계로 댔다. 교회 말씀이십니까? 미안하다. 그런 내 말에 이상병은 쓴웃음을 지으며 바로 뒤돌아 가려 했고, 나는 그를 붙잡으며 이렇게 물었다. 저기, 지금 이런 거 묻는 게 좀 그런데 부모님은 다시 잘 지내시기로 한 거야? 같이 면회를 오신다고? 아니요. 다음 주에 이혼하신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 면회 한번 온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나는 힘없이 돌아서는 그를 끝내 붙잡지 못했다. 같이 나가자고. 같이 나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 거지 같은 군생활 실컷 욕이나 하고 오자고 그랬어야 하는데 나는 그러질 못했다. 두려웠다. 중대의 싸늘한 눈초리와 병장 진급 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중압감에 나는 우리의 우정을 그렇게 저버리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지난 3중대 선임 하사를 통해 종종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연인과 헤어지고 부모님도 이혼을 하며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다. 중대 내에 부모님의 이혼 소식이 퍼지면서 그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었고 그를 괴롭히던 선임들도 조금은 잠잠해졌는데 그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군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잘하던 사격에서 한 발도 쏘지 못했고 담당 구역 청소를 하지 않아서 소대 고참에게 구타를 심하게 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상병은 어느새 고문관이 되어 있었다. 중대 내에서는 그가 많이 힘들 테니 도와주고 기다려주자는 여론이 있긴 했지만 어딜 가든 악질은 있기 마련이었고 소대 내 고참 한두 명이 그를 심하게 괴롭히는 모양이었다. 한 번은 주말에 이상병의 여자친구라며 면회를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녀를 새롭게 사귄 애인이라고 소개하며 외박을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애인이 아니라 위수 지역의 다방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었고 어떻게 꼬신 건지 이상병이 그녀에게 애인이라고 하고 면회를 와달라 부탁했던 모양이다. 외박을 나간 두 사람은 위수 지역에 도착했고 그녀는 주말 내내 멋진 서울 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 그리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병은 바로 여관을 잡고 들어가서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신 뒤 잠만 잤고 그 모습에 화가 난 그녀가 선임 하사에게 이 일을 알리며 이내 삼중대 고참들의 귀에도 이 얘기가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니 외박에서 돌아온 이상병이 얼마나 박살이 났을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그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있다며 헤어지자던 그의 여자친구가 문제일까? 아니면 이혼한 부모님이 문제일까? 어쩌면 그렇게 힘들 때 군대에 와 있는 이 상황이 문제일지도 몰랐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던 나는 우리 사중대장님을 찾아갔다. 중대장님은 삼사관학교 출신이었는데 삼중대장님이 중대장님의 학교 후배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어서 내가 잘 부탁해보면 어떨까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은 정확하게 빗나갔다. 야, 네가 지금 타중대 쫄딱을 챙길 군번이야? 네가 걔 후임이야? 네 소대랑 중대 애들이랑 잘 챙기라고. 그런 FM적인 훈계에 나는 할 말이 없어졌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 후로 정신없는 상병 생활을 한 나는 드디어 바라던 병장을 달 수 있었다. 그리고 병장 2호봉을 달았을 때 나는 많이 야위어 있는 그를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려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도움 말입니까? 아, 그게 뭐 중대라도 같아야 힘을 쓰지. 힘쓰는 게 뭐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말입니다. 그의 뼈 있는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고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흐른 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중대에서 나도 바쁘고 위치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나도 이제 병장이고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볼 수 있으면 자주 보자. 어? 그렇게 나는 당장 위기를 모면하듯이 쉬운 말로 그를 위로했고 이상병은 중대로 돌아갔다. 중대에서 실제로 있어야 할 그는 고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동정 여론도 이제 사그라들었는지 이제는 그를 대놓고 무시하는 후임들도 여럿 있다고 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무기력하게 만들었을까? 나는 또 한 번 죄책감을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장이란 감토가 주는 단물에 빠져서 그의 고통과 고민을 마음으로 나누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던 98년도에 어느 여름날의 새벽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강원도 모 항구 앞바다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시체 몇 구가 발견된 것이다. 우리는 육공트럭에 몸을 싣고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 같은 작전이었지만 간첩들이 수중으로 타고 온 침투 장비의 수보다 발견된 간첩들의 시신수가 더 적은 것이 확인이 되었다. 군 당국은 그들이 남측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며 강원 동해안 인근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기 시작했고 야간에는 매복까지 섰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모기와 쏟아지는 잠을 참아내며 우리는 동해안에 모 초등학교에 주둔지를 마련했다. 그때 우리 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간밤에 삼중대에서 구타 사건이 일어났는데 작전 지역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걸 대대장이 직접 목격했고 삼중대장은 중징계가 확실시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해당 구타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이상병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눈두덩이 주변이 시퍼렇게 멍이 든 그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씩 웃어 보이던 그 눈빛을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웃음은 반가움도 기쁨도 아닌 통한과 미련, 후회가 서린 그런 미묘하고도 허망한 웃음이었다.
며칠이면 끝날 것 같던 수색 작전은 2달 이상을 끌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 10월 초순이 되었다. 그날도 밤바다를 향해 매복을 서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달 고참이 이런 말을 했다. 너 9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무슨 날입니까? 야, 넌 병장 짬 먹고 그것도 모르냐? 매년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일 아니냐. 그래서 8월이나 9월 초가 되면 난파됐던 북한 고위급 간첩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고 여기 강원도 바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9월에 매복할 때는 8월이랑은 반대로 야간에도 바다 방향이 아닌 육지 방향으로도 사조 경계를 하는 거지. 그래야 못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간첩을 발견 적발 시에 즉시 사살할 수 있으니까. 진짜입니까? 뭐 그럴듯하긴 합니다. 그때였다. 뭐야? 누가 쏜 거야? 멀지 않은 곳에서 총성이 들려왔고 깜짝 놀란 우리는 사조 경계를 하며 주변 상황을 살폈다. 다행히 총소리가 다시 연이어 들리진 않았다. 단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드득 한 걸로 봐서는 점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총기 발사는 단발, 연발, 점사가 있는데 점사는 방아쇠를 한 번 당기면 3발이 발사되는 걸 말한다. 당황한 우리는 호 안에 있는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수선한 와중에 나는 무전기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다. 일반 용어와 암호 통신을 섞어서 통신을 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할 수는 없었지만 아군의 격발이 있었고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다. 설마 누군가가 공비를 발견하고 사격을 한 것인가? 야, 그놈은 군생활 완전히 풀렸네. 나는 속으로 이런 상상을 했지만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통신병 간의 대화 내용이 매우 심각해 보였다. 그들은 많이 당황해 있었고 무언가를 재차 확인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우리 호에는 전문 무전병이나 통신병이 없어서 그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병장의 짬으로 돌려본 나의 해독으로는 아군 중에 누군가가 총을 쏴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군 의무 차량 2대와 헌병대 차량 4대가 와 있는 걸 보니 간밤에 그 일은 공비 사살이 아니었다. 나는 부대 내에서 큰 사고가 났음을 직감했고 그날 오후에 중대장님의 호출로 군단 내 헌병대로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작전이 끝난 상태도 아니었다. 이상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 턱 밑에 조종관 점사를 두고 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총알 3개가 관통한 거야. 그럼 군장에서 메모가 발견됐는데 거기 너에 대한 것이 쓰여 있었어. 예? 그렇게까지 단호한 죽음도 없을 것이다. 일말의 망설임이나 후회도 없었을까? 그는 신락 같은 삶의 끈조차 놔버리고 싶었던 것일까? 단발 한 발이라도 충분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당시 우리 부대는 특수전 임무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총열이 짧은 K1을 사용했다. 그는 단발도 연발도 아닌 점사의 방어쇠를 자신을 향해 주저없이 당겼다. 그의 군장에서 유서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이 되었다. 메모에는 그동안 그가 그리워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는데 나는 그 메모의 복사본을 볼 수가 있었다. 온통 검은색 매직이 칠해져 있는 문장 사이사이로 또렷한 문장 한 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사중대 박병장님, 고마웠습니다. 그것은 같은 중대도 아닌 타중대 고참인 날 가리키는 말이었다. 내 이름 대신 남긴 짤막한 메모.
무엇이 그의 삶을 그토록 짓눌렀는지. 그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갔다. 판초 우위에 덮인 그의 시신은 몇 시간째 차가운 바닥에 눕혀져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평소에 그와 어떤 얘기를 했나? 별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유서에 너를 언급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다. 그 메모가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단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을 뿐이야. 들리는 말로는 둘이 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던데 무슨 깊은 관계였나? 그 깊은 관계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질문의 의도를 잘 알 텐데. 저희는 그냥 친한 형 동생으로 우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중대인데도 그렇게 가깝게 지낸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담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적막하고 살벌했던 강원도의 한 작전지에서 그가 나에게 먼저 건넨 살가운 인사와 선의가 난 싫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삭막한 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고 거기에는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타중대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핑계로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지 못했고 같이 있어주지도 못했다. 뜨거운 액체가 두 볼을 타고 내렸고 헌병대 선임 하사는 그런 나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헌병대 조사는 이틀 정도 진행되었지만 조사를 한다고 한들 무언가 나올 리도 만무했다. 나는 그렇게 다시 작전 지역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의 묘한 시선 속에서 한 달간의 작전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다. 남쪽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던 그 간첩들은 끝내 찾지 못했고 우리는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그때가 추석 명절이었는데 나는 슬픔 속에서도 애써 그를 잊으려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전역 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겨울을 앞둔 2009년의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마치고 주말에 집으로 돌아와 모처럼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방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아, 맞다. 어제 너 전역한 부대 후임이라고 전화 왔었는데 내가 깜빡했네. 후임이요?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름? 아이고, 내가 김장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름을 못 물어봤네. 후임 애들이랑 연락 끊긴 지 좀 됐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전화 올 애도 없고. 아 근데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아, 우리 아들이랑 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임이라고요? 네. 아주 오래전에 같이 근무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 박 병장님 집에 계십니까?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회사 출장을 가서 집에 없어요. 어쩌죠? 네. 그럼 박 병장님 돌아오시면 전화 왔었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저는 3중대 이상병이라고 합니다. 네 전화번호 알려줄까 하다가 느낌이 좀 그래서 말았어. 그쪽도 네 연락처 물어보거나 자기 연락처 남기지도 않았고. 근데 그 애는 왜 아직 상병이야? 아직 전역을 안 했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삼중대 이상병. 내가 아는 삼중대 이상병은 이상철, 그 아이밖에 없다. 10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이상병 말이다. 어머니, 혹시 이름이 이상철이라고 했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처음에 이상병이라고 했어. 그거는 확실해. 어머니, 그 왜 옛날에 저 상병 달고 여름에 첫 휴가 나왔을 때 밤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간 옆중대 후임 기억 안 나요? 아, 그 하남 살 때. 아, 그 애가 옆중대 후임이었어? 네. 그때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린 것 같은데 옆중대 후임이었어요. 우연히 친해져서 같이 휴가 나와서 술 먹고 놀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래, 기억난다. 그날 밤에 비가 엄청 왔었는데 내가 아침에 밥도 차려줬잖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아이. 그러면 어제 전화 온 후임이 그 애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상병이야? 혹시 뭐 사고 쳐서 진급 못하고 불명예 전역 그런 거라도 한 거야? 그건 아닌데 사정이 좀 있었어요. 난 어머니에게 그 아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어머니, 진짜 3중대 이상병이라고 했어요. 4중대가 아니고 3중대요. 병장이 아니고 상병이라고 한 거 맞아요. 이놈이 엄마가 뭐 벌써 치매라도 걸렸을까봐? 아, 삼중대 이상병 맞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건 확실해. 오래전에 같이 근무했는데 왜 상병인지 나도 이상하긴 했어. 근데 대놓고 물어보면 실례일까봐 못 물어본 거야. 네. 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실로 나갔다. 우리 집 전화기에는 수신번호가 남는데 나는 목록을 뒤져서 031로 시작되는 알 수 없는 수신번호 하나를 찾게 되었다. 하나하나 번호를 누르는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는데 나는 2, 3분이 넘도록 수화기를 멍하니 들고만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틀 간격으로 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그 후로 또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날 TV 예능 프로를 보고 있는데 해당 프로에서 공중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조회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 그때 문득 몇 년 전 걸려온 의문의 전화가 떠오른 나는 부랴부랴 번호를 적어둔 메모지를 찾았다. 다행히 메모는 서랍에 잘 보관돼 있었고 인터넷에 공중전화 위치 찾기 기능으로 그 번호를 조회해본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031의 그 번호는 내가 예전에 살던 경기도 하남시의 땡땡동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스의 위치는 약 10여 년 전 이일병과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하남의 우리 집에서 같이 자려고 집 근처에 왔을 때 폭우로 하천물이 불어 집에 계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바로 그 공중전화 부스였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상병.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나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하남의 모 하천 앞 공중전화에서 수화기를 든 것은 아닐까. 내가 전역을 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어간다. 하지만 나는 해마다 9월 초가 되면 잠을 설친다. 딱 한 번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만 전화가 걸려온다면, 우리에게 단 1분의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그가 영가의 모습이라도 상관이 없다.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그때 너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해 미안했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다. 이상병, 진심으로 미안하다.